비 오는 날 인천에서 부친 내 인생. 이건 출장이라니까요. 근데 왜 침대 위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죠? 하얼빈 공산주의 가정회의, 하얼빈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 무려 3대가 공산당에 몸을 바친 정보요원 가문. 오늘도 더시에선 작전명이 떨어졌다. 작전명 딸 회수. 전쟁고. 칭칭의 아버지. 전직 중국 정보요원. 전직이라고는 해도 집안 분위기는 일상생활이 첩보전 여전히 냉전 시절에서 멈춰 있었다. 칭칭이가 한국에 간다고? 출장이에요. 디지털 포렌식 6개월 단기 계약. 단기 계약으로 민주주의에 굴복한다고. 이건 심리전이야. 아버지는 지도를 펼쳐 경로를 분석했다. 하얼빈 인천. 이건 거의 월경이 아니라 월남이야. 김일성도 이렇게 도망쳤다고. 칭칭은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빠, 여기선 도망이 아니라 출장이에요. 세상이 무너져도 월급은 들어와요. 그러나 마음속엔 흔들림이 없지 않았다. 그녀가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는 느낌을 찾고 싶다. 인천공항 말없이 펼쳐진 충격. 비가 조용히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인천공항.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내린 칭칭은 가방을 질질 끌며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었다. 입국 심사관은 부드럽게 웃으며 여권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칭칭은 순간 멈칫했다. 아니, 나 지금 입국하는데 왜 반겨요? 감시 안 해요? 설문조사, 스캔, 정신교육.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입국 심사 2분, 짐 찾기 5분, 도착홀까지 총 소요 시간 13분. 칭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공산당 감시 없이 이렇게 입국이 가능하다니. 이건 반국가적 감동이다. 강남행 택시 과잉 친절과 의심.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는 환하게 웃었다. 중국군이세요. BTS 아세요. 제가 강남 살짝 돌려드릴게요. 드라마에서 보셨죠? 칭칭은 좌석에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다. 아니요. 저 호텔로 바로. 괜찮아요. 20분만 돌아볼게요. 여기가 BTS 군대간 부대 근처랍니다. 사실 아님. 칭칭은 혼잣말로 말했다. 친절. 이건 위험 신호야.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한 건 정보 수집 목적이지. 이 기사님, 혹시 한국정보기관 소속? 번쩍, 접촉사고 발생. 강남으로 진입하던 도중 눈앞에서 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끼익. 차는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가 살짝 쿵 하고 들이받았다. 칭칭은 앞으로 튕기듯 쏠리며 택시 문을 꽉 붙잡았다.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략이다. 다행히 큰 충격은 아니었고 기사님도 괜찮으세요? 글 반복했다. 곧 119가 도착했고 구조대원이 등장했다. 서울 A 대학병원 응급실. 침대 위 밝은 조명. 손목에는 인식 팔찌. 머리맡엔 바나나와 과일 바구니. 칭칭이 눈을 뜨자 키 크고 단정한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구조대원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요. 뇌진탕 증상 살짝 있어서 응급 이송됐고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통역 앱을 켰다. 당신은 곧 달처럼 회복할 것입니다. 달. 이어.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빠르게. 한국어는 어렵네요. 저도 정보 획득하는데 5년 걸렸거든요. 칭칭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혹시 첩자세요? 네. 과일 바구니는 정보전에서 가장 흔한 감정적 포섭 방식이에요. 다시 하얼빈, 작전명 강화. 아버지 전쟁고 온 칭칭의 병원에 전화했다. 칭칭, 지금 거기 어디야? 위치 공유해. 누가 옆에 있어? 아빠, 과일 좀 먹고 있어요. 과일은 신뢰의 시작이다. 바나나 한 조각이 국경을 무너뜨린 거야. 그건 무기야. 칭칭은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지금 내가 당한 건 사고가 아니라 문화 충격이에요. 혼란과 미소의 교차점.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운 칭칭은 머리맡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은 친절로 무장한 사회다. 감시도 없고 강요도 없고 다만 도움이 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자율과 신뢰 때문인가? 그게 가능한 사회가 있다니.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출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침대 위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죠? 그녀는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피. 이 아빠,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바나나 먹었을 뿐이야. 서울 A 대학병원 후속 검진일.
다음 날 아침 칭칭은 병실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히 말했다. 23일 내에 뇌진탕 증상 사라지면 퇴원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작은 접촉 사고였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칭칭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작다니요. 내 인생 통째로 뒤흔들렸는데. 바나나로 정체성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익숙한 실루엣. 도윤이었다. 어제 과일을 좀 급하게 놓고 가서요. 괜찮으세요? 경계 눈빛 네, 아직 구조 중입니다.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과일 바구니 안에 귤을 하나 더 얹었다. 칭칭은 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건 다음 단계예요? 네. 정보전 단계요. 어제 바나나는 포섭용이고 오늘 귤은 뭐죠? 감정의 2차 침투. 도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감기에 좋다고 해서요. 칭칭은 이 남자가 진짜 그냥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동시에 그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었다. 하얼빈 감시 강화, 작전명 수정, 칭칭이 퇴원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하얼빈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다. 천재고의 감청 시스템이 한국 IP를 추적해냈다. 삼성병원? 내 딸이 자본주의의 심장에 들어갔군. 작전명 변경. 딸 회수에서 딸 해방으로.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출장 아니다. 저 구조대원. 저건 CIA 소속이다. 아내 아니 여보, 그냥 구조대원이래잖아요. 천쟁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는 남자가 구조대원이라고? 그건 CIA가 동양식으로 포장한 감정 테러야. 그날 밤 그는 대검용 붉은 여권을 꺼냈다. 중국 외교부에 제출할 출국 승인 서류까지 준비하며 서울행 비행기를 검색하고 있었다. 서울 시내 유학생 친구 집. 칭칭은 병원을 퇴원한 뒤 서울에 있는 유학생 친구 리나의 원룸으로 향했다. 리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정착한 30대 초반의 중국 여성. 칭칭보다 먼저 민주주의 맛을 본 사람이었다. 칭칭은 리나의 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여긴 낯설게 편안하다. 중국 원룸이랑은 냄새부터 다르네. 아, 감시의 냄새가 없어서 그렇구나. 리나는 웃으며 물을 내주었다. 서울 생활해보니까 어때?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택시는 돌아가지만 죄송하다고 해. 근데 한 가지가 제일 낯설어. 리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칭칭은 귤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감시가 아니라 배려로 쳐다보더라. 그게 너무 무서워. 전화 연결 아버지, 디스 통역기, 스도윤. 그날 저녁 칭칭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통화 중 도윤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했다. 칭칭은 당황해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켠 채 도윤에게 답장을 쓰고 있었다. 천쟁고의 목소리가 병원에서 울려 퍼졌다. 그 남자는 누구냐? 과일을 2번이나 도맸다는 건 내부 접근이다. 칭칭. 아빠, 아니에요. 그냥 구조대원이랬잖아요. 전쟁고 격분. 구조대원이 그렇게 다정할 리 없어. 우리 시절 구조대원은 인상 쓰고 훈장만 달았어. 칭칭은 말없이 통역앱을 켰다. 도윤에게 중국어를 해석해 보여주려 했는데 통역 중. 그는 널 감시하고 있다. 그는 널 사랑하고 있다. 칭칭은 순간 얼어붙었고 도윤은 멈칫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감시한다고요? 아니요. 사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도윤은 이 집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칭칭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훈육의 피해자라는 걸. 자본주의의 공기 속으로 쭝궈놓은 빤스. 칭칭은 리나의 집을 나와 도윤이 소개한 단기 임대 원룸으로 향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이는 작은 방. 복도식 아파트지만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 그날 밤 칭칭은 한강 산책로를 걷다가 소리를 들었다. 자전거 벨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근데 고함은 없네. 누구도 나한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지 않네. 그녀는 놀랐다. 사람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데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바나나, 귤, 그리고 딸기. 칭칭은 방 한 구석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처음엔 바나나, 다음 날엔 귤. 그리고 오늘은 병원 간호사가 건넨 딸기 3알. 바나나는 충격, 귤은 혼란, 딸기는 설레임인가. 자본주의는 감정도 유통되나 봐.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여기선 누구도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나에게 선택을 준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귤처럼 새콤하다. 편의점 봤는데 진짜 미소를. 그게 돈이 안 되는데. 서울 새로운 집, 새로운 규칙. 서울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원룸. 낯선 침대에 앉은 칭칭은 한참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건 혼자인데 불안하지 않은 고요야. 중국에서 이런 정적은 전기 고장이나 단속 직전 느낌이었는데 도윤이 소개해준 이 집은 조용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밤 10시 이후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한국 사람들 부탁도 웃으며 한다. 웃으며 경고하다니 이건 심리전의 고도화인가. 칭칭은 캐리어를 열고 소형 전기포트를 꺼냈다. 엄마가 챙겨준 중국 녹차 티백도 꺼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적었다. 민주주의의 첫날 밤. 위협 없음, 침입 없음. 그러나 이상하게도 편안함 있음. 편의점 인문기 컵라면 대참사. 다음 날 아침 칭칭은 조용히 동네 편의점을 방문했다. 어젯밤부터 뭔가 따뜻하고 익숙한 걸 넣고 싶었다. 컵라면 코너에서 제품을 짚고 조리대 앞으로 갔다. 컵에 물을 붓고 종이 덮개를 살짝 덮고 주변을 둘러봤다. 물이 있으니 끓여야지. 전자레인지. 바로 거기. 뿌웅. 컵라면이 돌아가고 있었다. 직원 잠시만요.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돼요. 칭칭 왜요? 끓이려면 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직원 용기 녹아요. 전자레인지는 이따가 김밥 데울 때 쓰세요. 칭칭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컵라면조차 감시 없이 놓여있는 나라에서 왜 내가 전자레인지한테 제지를 다한 거지? 지하철 첫 교통카드, 첫 충격. 점심이 다가오자 칭칭은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다.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기를 찾았다. 카드를 충전하세요. 칭칭은 순간 멈칫했다. 카드를 충전. 카드는 그냥 쓰는 거 아니었나? 충전은 내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마침 근처 기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버튼 누르고 돈 넣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칭칭은 그 미소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다 이렇게 부드럽지? 뭔가 숨기는 건가? 왜 전부 다 친절한데 화도 안 내지?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자. 삐빅.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문이 너무 빨리 닫힌 바람에 칭칭은 허벅지가 끼었다. 직원이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아유, 죄송해요. 기계가 너무 빨라서. 가방 검사도 몸 검사도 없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 웃다가 뒤통수를 세게 칠 것 같은 느낌이야. 칭칭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계가 공격한 거예요. 사람은 친절했어요. 거리 질서의 충격. 거리엔 쓰레기통이 없었다. 그런데도 거리는 깨끗했다. 칭칭은 종이 휴지를 한참 동안 들고 있다가 결국 가방 안에 넣었다. 공공감시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주로 뭔가 쏘았다고 들었는데 이 나라는 우주에서 감시하나?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습관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야 아니야. 반공 아닐까?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칭칭을 보고 웃었다.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면 코도 베어갈 거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해.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환대 같은 미소였다. 칭칭은 그제야 자신이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이 포함된 시스템 속 반공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하얼빈 CCTV 접속 실패 작전. 한편 중국에선 아버지 전쟁 고의. 서울 원룸 건물의 CCTV를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어디쯤 살고 있는지 좌표를 맞춰야지. 이젠 한국 구조대도 AI를 쓰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칭칭이 살고 있는 건물은 거주자 프라이버시 보호법에 따라 외부 접속이 불가능했다. 시스템이 접속을 거부하자 아버지는 말했다. 이게 민주주의의 실체냐? 감시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은 사회란 말이지. 이건 엄청 정밀한 반공이고 밀폐다. 아버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자유란 단순히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밀폐라는 걸, 신뢰로 위장된 밀폐로 유지되는 거라는 걸. 컵라면, 교통카드, 그리고 미수. 밤이 되었다. 칭칭은 원룸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고층 빌딩의 불빛,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건 뉴스에서 보던 그 나라가 아니야.
여긴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야. 그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컵라면도 교통카드도 거리의 미소도 전부 신뢰 위에 쌓여 있었다. 본 것만이 맞다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썼다. 오늘 나는 감시받지 않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우주감시가 아니라면 해커는 잘았는데 회식은 못 잡겠어요. 출근 첫날 슈퍼에리트, 현실 직격, 서울 디지털 단지, 빌딩 숲속에 자리한 IT 보안 기업 코넥트 시큐. 칭칭은 낯선 정장을 입고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칭칭입니다. 성은 정. 대표가 친절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저희가 해킹 문제로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든든합니다. 칭칭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드릴게요. 여긴 보안 전문가 칭칭씨. 동료들, 오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칭칭씨. 짜장면 좋아하세요? 칭칭.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짜장면 얘기요.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내가 해커를 수백 명 잡은 사람인데 여기선 내가 제일 멍청해 보인다. 밥 드셨어요? 아니요, 김밥이요. 점심시간. 옆자리 동료가 자연스럽게 물었다. 칭칭씨, 밥 드셨어요? 칭칭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김밥이요. 정적. 다들 피식 웃었다. 누군가가 설명해 줬다. 아, 그건 인사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거죠. 칭칭은 얼굴이 빨개졌다. 밥을 묻는 게 인사라고요? 공산주의에선 그런 인사는 없었는데요. 감시나 지침은 있었죠. 떡의 충격이건 쌀젤리인가. 오후가 되자 팀장은 조심스럽게 떡 한 접시를 내밀었다. 칭칭씨, 이건 저희가 회식 때 자주 먹는 전통 간식이에요. 칭칭은 동그란 떡을 바라보다가 포크로 찔렀다. 말랑했다. 입에 넣었다. 이건 쌀로 만든 젤리입니까? 부드럽지만 무서워요. 왜 이건 단데 매운 기운이 느껴지죠? 팀장. 아, 고추장에 찍으신 거예요. 저건 전용 소스 아닌데. 첫 회식 한국 문화 최대 위기. 퇴근 후 갑작스럽게 결정된 회식. 칼퇴 보장은 어디 가고 직장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고깃집으로 향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칭칭 한국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하나요? 도윤 안 가면 첩보원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칭칭은 전직 정보요원 딸답게 즉시 결정했다. 그래, 회식장엔 반드시 간다. 적의 구조를 알아야 전략도 수립된다.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었고 팀장은 소주 한 병을 따르며 말했다. 칭칭씨 한국 오신 기념으로 건배. 칭칭은 소주잔을 받아들고 말했다. 이건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건가요? 그러면 국가급 수이니까. 일단 원샷. 원샷. 5분 후 칭칭은 의자에 기울어져 있었다. 동료들, 와, 이분 직진이시네. 소주 한 잔에 다운되는 외국인은 처음인데. 팀장, 칭칭씨는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칭칭술에 취해. 보물, 해적이 오면 어떡하죠? 해커도 탐내면 저를 해킹하나요? 동료들 폭소. 하얼빈 아버지의 첫 해킹 시도. 한편 하얼빈에서는 아버지의 전쟁고의 한국 회사의 방화벽을 뚫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해킹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딸의 회사가 안전한지 직접 들어봐야겠어. 노트북 앞에 앉아 시스템을 분석하던 그는 어느 순간 경고창을 마주했다. Unauthorized access detected. Your IP has been reported. 전쟁고. 뭐야? 이런 빠른 대응은 처음이야. 10초 후 본인의 계정으로 경고 메시지가 왔다. 중국 내 보안 규정에 따라 본인의 국가망 침입 행위는 제한됩니다. 전쟁고은 고개를 숙였다. 자본주의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그는 처음으로 경외감이라는 걸 느꼈다. 보안은 철벽인데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다. 회식에서 기절한 채 숙소로 돌아온 칭칭.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았다. 해커는 잡았는데 회식 한 번 못 버티다니. 내가 이렇게 약했나 아니면 이 나라 문화가 너무 센 건가. 침대 위엔 떡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챙겨준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한국은 이상한 나라야. 회사도 사람도 감시 안 해도 일을 해. 회식 가도 조용히 웃고
모두가 배려하려 해. 도윤 씨, 왜 저를 신경 쓰세요? 혹시 첩자세요? 한강벤치 과일 바구니 두 번째. 서울의 봄은 아직 쌀쌀했지만 한강변 벤치엔 커플이 가득했다. 칭칭은 회색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고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도윤은 또 뭔가를 들고 왔다. 이건 또 과일 바구니네요. 칭칭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도윤은 당황하며 웃었다. 그냥 지난번 병원에서도 좋아하셨잖아요. 또 사고 날까봐 준비한 건 아니에요. 칭칭은 속으로 외쳤다. 이건 고전적인 접근법이다. 친절 반복된 호의, 그리고 감정적 피. 완전히 첩자 교육 자료에서 봤던 방식이야. 작전명 의심의 미행. 그날 저녁 칭칭은 도윤이 퇴근하는 길을 몰래 따라갔다. 구조대원답게 다부진걸음거리. 복장도 깔끔, 주변 경계도 철저했다. 군대 출신일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니면 특수임무요원? 그런데 문제는 칭칭의 미행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 지나가던 시민, 저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결국 경찰에 신고당할 뻔했고 도윤은 황당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다. 칭칭 씨 혹시 저 따라오신 거예요? 칭칭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다. 아, 저기 우연히 같은 방향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도윤은 피식 웃었다. 저희 집은 이 방향이 아니에요. 하얼빈 아버지의 감시도 구멍. 한편 중국 하얼빈의 아버지는 여전히 도윤을 감시 중이었다. 딸이 자꾸 그 남자와 연락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그 남자 구조대원이라더니 첩자야.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 있다. 이도윤. 너무 흔한 이름이야. 그는 족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도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 248명. 이건 신분 위장 확정이다. 도윤의 SNS를 해킹하려 했으나 비밀번호에 막혀 실패했다. 계속된 실패의 결국 화면에 이런 글이 떴다. 경고 자녀의 디지털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전쟁고. 이런. 요즘 인터넷은 자본주의보다 도덕적이군. 도윤의 고백. 며칠 후 도윤이 정식으로 칭칭에게 말을 걸었다. 칭칭 씨, 지난번 저를 의심하신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외국에서 사고당한 적 있어요. 칭칭 네. 도윤은 조용히 한강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캐나다 여행 중이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설명 안 해주고 무서웠죠. 그때 한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게 전부였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칭칭은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건 연기가 아닌 얼굴이었다. 첩보원이 아닌 그냥 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대신해드리고 싶었어요. 칭칭의 사고 회전, 칭칭의 머릿속에서 과거 정보 교육이 떠오르고 있었다. 1단계 감정적 동조, 2단계 반복적 노출, 3단계 미묘한 연결감 형성. 그런데 도윤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리고 칭칭 자신도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혹시 이게 감정이라는 건가요? 아니, 작전 실패인가? 한강 벤치, 속도 이지의 사랑. 그날 저녁 도윤과 칭칭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말없이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도윤, 칭칭 씨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칭칭, 네, 익숙해지려는 중이에요. 근데 속도가 이지예요. 도윤, 괜찮아요. 저흰 아직 5G 아니니까요. 칭칭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두려웠던 그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정이라는 미지의 감정. 칭칭은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첩보원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감시 대신 손을 내민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었다. 정, 그건 성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상한 무기 같다. 나 그게 싫지 않아. 아버지, 그분은 구조대원이지 스파이가 아니에요. 하얼빈 출발 공산주의의 마지막 저항. 전쟁고. 전직 중국 정보원이자 1세대 공산주의 교육 1등 수료생. 그가 지금 김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좌석 창가에 앉아 그는 중얼거렸다. 도윤, 이름부터 수상해. 동양식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 정체는 확실히 서방 자본주의 간첩이다. 비행기 옆자리 승객이 물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전략적 분석은 오래전부터 해왔죠.
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요충지이며 자본주의 실험시입니다. 옆자리 승객은 이륙 전에 이어폰을 꽂아버렸다. 서울 입국 작전명 사위 검증. 칭칭은 회사 로비에서 도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칭칭. 작전명 변경. 작전명 딸 회수 사위 검증. 내가 지금 인천공항에 내려와 있다. 아빠요? 지금 서울에 있다고요. 그 자본주의 구조대원.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칭칭은 고개를 감쌌다. 이건 진짜 재난이다. 첫 대면 구조대원 vs 정보요원. 카페. 칭칭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혹시 뭐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사람들 몰래 분석하셨어요. 정보요원이세요? 거의 공산주의 마법사예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문이 땡그랑 하고 열렸다. 전쟁고 등장. 대화는 시작부터 수상했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명함을 꺼냈다. 나는 전쟁고 전직 국가전략부서 소속. 내가 도윤인가? 도윤. 네, 이도윤입니다. 구조대원이에요. 아버지, 왜 구조하지? 구조는 원래 국가가 하는 건데. 응급구조, 생명구조요. 생명은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나서?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국가보다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따뜻하게도. 순간 정적. 칭칭은 입에 있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공감의 시작 위기 대응. 그럼 한번 해보자고.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가상 재난 시나리오. 비상구를 5초 안에 찾아라. 네. 543. 도윤은 벌떡 일어나더니 익숙한 듯 뒤편을 가리켰다. 여기요. 방금 지날 때 받았어요. 아버지. 0.8초 차이로 내가 졌군. 칭칭은 놀랐다. 아버지가 진 걸 인정하다니? 저녁 식사 공산주의 아버지의 해치. 저녁은 도윤이 준비한 한식 코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무침, 김치전까지. 아버지는 긴장한 눈으로 음식을 바라봤다. 이거 전통 음식인가? 네. 어머니가 주말마다 해주시던 집밥이에요. 한 입 먹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 맛은 조미료의 유혹과 장인의 손맛이 동시에 느껴진다. 칭칭. 아빠, 그건 그냥 맛있단 뜻이에요. 소주 한 잔 감시 대신 감정. 도윤이 소주를 따랐다. 아버지는 원샷을 하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딸을 지켜보고 있었지. 한국으로 간 것도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다 감시했어. 그런데 오늘 느꼈다. 여긴 감시 없이도 서로를 지켜보는 나라더군. 그 구조대원이 감시가 아니라 감정을 선택했더군. 칭칭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에서 감정이라는 걸 봤다. 밤, 칭칭의 집에 돌아온 셋은 한강변을 걸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한국은 내가 분석하던 독과는 전혀 달랐다. 여긴 강한 감시 대신 약한 배려로 이뤄진 나라였다. 그리고 도윤, 내가 딸을 구조한 건 사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란 걸 알겠다. 칭칭. 아빠,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아버지. 그래. 난 이제 감시를 멈추고 감상할게. 진짜 한국은 뉴스가 아니라 골목길에 있었어요. 서울 어느 시장 앞 첩자 아닌 이웃이 되어가는 중. 칭칭씨, 이번 주말엔 시장 한번 가보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거기 있어요. 도윤의 말에 칭칭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시장, 드라마에선 늘 싸우거나 물뿌리던데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시장 탐방 프로젝트. 칭칭은 편한 복장에 현금 5만 원, 통역앱,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혼자 보낼 순 없다며 따라붙었다. 시장 초입 뉴스에는 없던 냄새와 소리. 어머, 이쁜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중국이요. 에이, 근데 다름은 거의 서울 토박이네. 그건 아닐 텐데요. 어느새 아버지는 시장 김치 시식 코너에 서 있었다. 이건 발효의 화학무기 수준인데. 아버지, 이건 무기가 아니라 김치입니다. 시장 하는 소리, 냄새, 표정, 웃음 다 있었다. 칭칭은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뉴스 속 냉정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계획적 인간관계도 아닌 그냥 사람이었다. 놀림도 문화다.
채소 코너 앞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마주친 칭칭. 언니, 외국인이에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오, 그럼 짜장면 해보세요. 칭칭 짜장면. 아니, 발음이. 짜장. 중. 짱중. 푸하하하. 칭칭은 민망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아이들에게 놀림받고 웃긴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첫 한국어 주문 성공인가, 실패인가, 시장 식당가. 아버지는 식당 아주머니에게 용기를 냈다. 김치 2장 주세요. 아주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다 말했다. 오이 소박이 괜찮죠? 아버지, 응? 칭칭은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장 말고 종료라고 해야죠. 아버지는 오이 소박이를 한 입 먹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맛있군. 고정관념 해체 중. 칭칭은 시장에서 받은 물건들과 감정을 하나씩 되짚고 있었다. 사과 하나에 덤으로 받은 바나나, 떡 한 봉지에 덤으로 받은 웃음. 중국에서도 이런 거 팔죠? 라고 물어보던 상인의 질문. 이 모든 것이 칭칭에게 진짜 한국이었다. 뉴스나 유튜브, 아버지의 설명서 어디에도 없는 바로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아버지의 변화, 비가길. 아버지가 칭칭에게 말했다. 내가 분석한 한국은 뉴스에 있었지. 시장에 있는 줄은 몰랐지. 계획 없이 움직이는 이 질서, 감시 없이 지켜지는 이 거리. 이건 전술이 아니라 문화구나. 칭칭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감시 말고 감정, 지시 말고 정. 이제 이해되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늦췄다. 내 발로 걸어본 대한민국. 그날 밤 칭칭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사람의 말은 틀릴 수 있지만 사람의 표정은 진실을 말한다. 시장 골목에서 난 진짜 한국을 만났다. 여긴 뉴스보다 따뜻한 도시다.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했다. 정치보다 웃음이 많은 나라.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다. 여긴 내가 사는 곳이에요. 아니, 살아가는 곳이에요. 정규직 제안, 서울 강남의 디지털 포렌식 회사 회의실. 칭칭은 회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팀장 박 과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칭칭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과 정말 좋았습니다. 본사에서도 인상 깊게 봤고요. 칭칭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어떠세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칭칭은 머리가 하얘졌다. 정규직 여기서 계속 살아보라는 거야? 돌아가도 되는 사람, 빚 살아가고 싶은 사람. 칭칭은 퇴근 후 한강에 나왔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여기 왜 왔지? 처음엔 단지 중국이 싫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 골목, 지하철 승강장, 편의점, 병원, 회식, 도윤,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까지. 그 모든 풍경들이 지금 칭칭의 삶이었다. 이젠 돌아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된 걸까? 아버지의 문장 하나. 그날 밤 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칭칭, 나 오늘 시장 아주머니한테 김치 사는 법 배웠다. 맛은 예상외로 좋더라. 그 남자랑 잘 지내라. 한 줄짜리 감정 없는 말투. 하지만 칭칭은 알 수 있었다. 이건 공산주의의 무장 해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첫 감정 해방이었다. 인터뷰 제안. 다음 날 다문화 교류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칭칭 씨, 한국 생활에 대해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외국인 청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인터뷰 날. 카메라 앞에 앉은 칭칭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땐 비 오는 날 택시를 탔다가 사고 났어요. 그리고 병원 침대 위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었죠. 인터뷰 감독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게 너무 한국 같네요. 인터뷰 속 진실. 칭칭은 카메라를 바라봤다. 중국에서는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사람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고 약속을 지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미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낯설었고 나중엔 그게 좋아졌어요. 인터뷰 마지막 질문. 한국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칭칭은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한국은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곳이에요. 감시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줄 그런 곳.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한국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나를 찾은 거예요. 도윤과의 마지막 대화. 도윤과 한강을 걷던 밤. 도윤이 물었다. 칭칭씨, 이제 여기가 집 같아요? 칭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여긴 내가 사는 곳이 아니야. 살아가는 곳이야. 그리고 너도 여기 있잖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살아볼래요? 칭칭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이건 그냥 삶이다. 칭칭은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나는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웃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한국말이고, 걷는 건 서울길이고, 웃는 건 진짜 내 표정이에요. 이건 도망이 아니었고, 생존이었고, 이제는 그냥 삶이에요. 니하오, 서울. 하지만 칭칭의 서울 생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자유롭고, 웃음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서울입니다. 작은 상자 하나, 국경 2개. 며칠 후 칭칭은 국제우편으로 작은 상자를 받았다. 보낸 이는 하얼빈에 있는 아버지. 상자 안엔 2가지가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 칭칭이 그린 그림. 나의 미래 우주인 엄마. 짧은 쪽지 하나.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자유라는 단어를 눈으로 배울 수 있겠지. 아버지의 전쟁고. 칭칭은 아무 말 없이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서울의 하늘은 참 맑고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로딩 중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다. 며칠 후 도윤과 칭칭은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놀고 있었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국에서 왔어요? 저도 칭칭씨 기사 보고 왔어요. 그날 이후 칭칭은 이중언어 강사로도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감시의 눈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칭칭은 자신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서울에 있어요. 누구의 딸이기 전에, 누구의 연인이기 전에 내가 나로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도시요. 그녀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선생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었다.